그 경제에 대해서 제일 모르시는 분들이 분양가를 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뭘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분양가가 좌우돼야지. 이런 식으로 분양가가 좌지우지된다는 자체는 정부가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 분양가가 올라가서 집값이 오른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 있는 거고, 규제가 아직도 안 풀리는 걸 보면 아직 바닥 아니다고 보는 거 아니겠나. 부산 시장 분위기 좀 어떻고 집값 하락 지금은 어느 시점에 와 있다 보시나요, 박사님? 바닥은 멀었는데 네. 그 하락 속도는 둔화된 그런 거죠. 콕 떨어지다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진바닥 확인하러 가는 중이죠. 왜 아직 진바닥 아니라고 그러냐면 곧 제가 쓰는 책이 나오거든요. 또 5월에 나올 텐데, 대한민국 돈의 역사라는 책을 제가 런던에서 집필하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집필하러 갔어요. 놀러 간 것도 있지만 애들은 놀러 갔지. 근데 저는 책 쓰러 갔거든요. 네. 왜냐면 그 시차가 달라서 전화가 안 오잖아요. 낮 시간에 책을 못 써요. 전화 받느라고. 그죠? 카톡이든 뭐든. 회사에서 또 슬랙이 얼마나 저한테 많이 오겠어요. 저 회사 대표인데. 간 김에 또 비행기 표값 뽑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래 있다 와야죠. 응. 그래서 거기서 책을 쓰면서 부동산 시장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총 5번의 붐 버스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 가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나라. 네. 한국이잖아요. 저기 태웅 이야기죠. 태웅. 네. 태웅 좋아하는 회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기까지 지방에 있거든요. 창원인가? 거기까지 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 가면서 갔지만 그만큼 좋아하는 회사였지만 그 주가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이게 어렵다라는 거고요. 근데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도 마지막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까지 가야 끝나거든요, 항상. 그래서 얼마 전에 말이 안 되는 가격까지 다 갔다가 이제 지금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1978년 중동 건설붐, 1990년 3조 호황 뒤끝, 2006년 버블 세븐 장세, 네. 2021년 포모 장세. 네. 저는 그렇게 썼어요. 책의 제목을. 장을 그렇게 썼어요. 그 포모 장세까지 다 해서 시장이 모두 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싶은 정도까지 가서 끝났어요. 네. 예, 끝나는 원인들은 불황이에요. 대부분 다 똑같아요. 다 불황이에요. 경기 불황이 오는 순간 다 끝났어요. 금리 급등하고 불황이 오면서 다 끝났죠. 자, 그러면 회복은 어떻게 됐냐가 중요해요. 양도소득세가 없어질 때 끝나더라고요. 지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주택 양도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좀 전혀 없죠. 그죠? 국회가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 그죠?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양도세 완화해주겠다 그러지만, 그럼 법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취득세, 등록세라도 인하해줬어요? 요새 최근에 집 사신 분들, 취득세, 등록세 인하해주던가요? 그것도 안 해줘요. 다 법이에요. 그 어떨 때 해주냐면, 나라가 망한다 싶을 때,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망한다 싶을 때, 거국적으로 해줘요. 그때가 바닥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앙드레 코스툴라니아의 격언을 이야기하자면, 호황은 소수의 손에서 다수의 손으로 주식이나 자산이 넘어가는 게 호황이다. 불황은 다수의 손에 넘어갔던 자산들이 소수의 손에 다시 집중될 때가 불황이다. 자산시장에 대한 코스툴라니아의 정의죠. 지난 2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세게 두들겨 맞는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세도 높아지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영원히 이 집을 못 사라는 초조함에 빠진 인생 첫 번째 주택 구입자들의 손으로 집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견디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고 있죠. 여기서 경매 시장 보고서 보면 경매 건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들이 사줘야 되겠죠. 부자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부자들은 살 수가 없죠. 중과세에서 50% 70%씩 매매 차익 과세 당하는데 뭐하러 삽니까? 좀 이따 사지. 안 사지. 난 딴 거 할 거 많은데. 이런 상태인 거죠, 지금은. 그래서 급급 매물은 완화가 되거나 조금 체결은 됐습니다만, 약간만 매물의 가격을 올리기만 해도 거래가 안 되는. 여기서 거래가 안 되잖아요, 다시. 1, 2월 그렇게 거래가 많았다 그랬는데, 3월달부터 다시 거래가 조금씩 부진해진다는 징후들이 보이죠. 왜냐하면 급급 매물 소화된 다음에 호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안 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금리를 왕창 내려주거나, 근데 그건 아직 좀 많이 남았죠. 하반기나 돼야 되겠죠. 아니면 경기가 엄청 좋아지거나, 수출 회복도 역시 회복은 하반기는 힘들고 내년으로 보고요. 바닥을 오래 보는 거죠. 남아있는 건 정부 정책밖에 없는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를 면하해주고, 특히 미분양 주택 이런 거 사면 한 달 있다 팔아도 세금 안 내. 그죠? 딱지 거래들. 그런 것들, 분양권 거래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끔 정부가 완전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든 규제를 놔버리는 단계가 와야 바닥입니다. 아직 그 중에 하나도 된 게 없다. 따라서 아직은 하락 국면이다. 여기서 바로 반등하면 좋죠. 제가 틀리는 게 최고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역사로부터 배운 교훈에 따르면 아직은 안 보인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박사님은 최근 몇 달 전에 서울에 집을 사신 걸로 아는데, 이사하신 걸로 아는데, 박사님은 아직 바닥 아닌데 왜 사신 거예요? 급급 매물은 아. 네,
급금 매물은 지금도 네, 괜찮다고 이제 보시면 들어가 버렸지만 그래도 급금 매물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그러니까 제가 사는 가격의 기준은 2019년 가격이에요. 작년에 와서 한번 했는데 2019년 가격이면 2019년 이후에 20, 21, 22, 23 올해까지 4년 동안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명목 기준입니다. 20% 늘었거든요. 인플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그때로 돌아가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그때보다 20%싼 거죠. 그러면 그게 2015, 16년 소득 대비 가격은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2019년 가격 정도로 돌아선 지역에 로얄층 로얄동이 나왔다. 로얄층 로얄동은 불황 아니면 못 사잖아요. 호황에는 저축밖에 매물이 안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기 네. 때문에 2019년 가격으로 돌아간 로얄동 로얄층이 나오면 그건 좀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급매물들은 이제 좀 사라졌거든요. 한 2달 사이에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올랐죠. 올랐는데 정부의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경기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다시 또 급급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요즘에 뭐 부동산 바닥, 뭐 반등 기사, 뭐 이제 저가에 나온 것들이 이제 막 사실 누군가가 사간다고 하면서 이제 이게 바닥론이 아니냐라고 이제 뉴스 기사도 나오는데 그런 건 어떻게 네, 보세요? 뭐 희망 섞인 전망이다. 전망과 희망이 우리는 많이 혼돈된다.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이 살아나야 나도 좋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또 지금은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경매 시장 일단 낙찰가율 동향을 보면 서울만 이제 간신히 80%는 이미 깨졌고, 그러니까 10억으로 감정평가한 게 8억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이고 바닥은 친 것 같은데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참고로 작년 이맘때 그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가 110% 정도였거든요. 30% 빠진 거예요. 감정평가액이 안 바뀌었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 패닉이 경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 시장이 돌아서려면 아직 좀 이게 확인이 좀 그러니까 희망과 전망은 구분하자. 금리도 인하 안 해주고 뭐 인하는 좀 연준 인상했는데 거기다가 세계 경기는 실리콘밸리 은행에 크레딧 스위스 사태까지 터져서 지금 금융기관까지 망한다고 난리인데 한국의 뭐 금융기관들도 어렵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여기서 누가 공격적으로 대출해주고 또 대출 금리를 막 깎아준다? 미래 소득 전망이 막 개선돼요 지금? 집을 살려면 뭐가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맞는 게 그냥 많이 빠졌다밖에 없는데 그조차도 급매물 들어가 버렸다면 안 사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휴지기로 진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 올 수도 있다. 지났으면 최고인데 그럼 제가 바닥을 잡은 사람인데 그거는 희망이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절대 가격 레벨이 제가 종합주가 지수 2200 깨지던 그때 작년 10월 그때 우리 김작가 TV에 와서 그랬잖아요. 이 주가에도 안 살 거면 앞으로도 영원히 한국 주식은 하지 마세요.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주가는 사야 된다라는 네, PBR 0.8배, PBR 0.8배 밑에서도 안 사면 이렇게 싼데 팔 거면 뭐하러 주식하냐 그랬죠. 부동산도 똑같죠. 2019년 가격, 그러니까 버블이 생기기 전의 가격이잖아요. 2020년, 21년 합쳐서 한국 부동산이 32% 올랐어요, 여러분. 그게 다 빠지고 32% 올랐던 게 다 빠지고 근데 비해서 반대로 그 4년 사이에 우리의 소득은 20% 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총이 이번에 임단협 했는데 5.3% 인상해줬다며요.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불황에도 이만큼의 임금 인상이 벌어지는 그 사람들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능력자들이죠. 그 능력자들이 LG나 삼성그룹이나 SK그룹에 다니는 대기업 직장인들 또는 그 벤더들에 다니시는 분, 공사에 다니시는 분, 공무원 하시는 분,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집을 살 주된 주력 세력들인데 그분들이 소득이 줄지는 않잖아요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버블 이전으로 가면 굉장히 싼 거죠. 그때는 사볼만 하다 정도. 뭐 우리나라 부동산은 망하고 영영 우리나라는 끝장이다. 그건 종교니까. 종교 논쟁은 거부합니다. 미분양 주택 수치 제가 알기로 지금 7만 5천 원까지 온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옛날에 25만 원 갔었으니까 뭐 아직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리고 미분양 호수가 늘어날수록 호재입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를 완전 철폐하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벌써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 책의 내용을 다 오늘 푸는데 양도세 중과를 거의 사실상 전면 철폐해주고요.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사실상 완전 철폐해줘서 그렇게 함으로써 분양은 잘 안 되더라도 줍줍 시장에서 다 완판되게 만들면 건설사들의 이익이 극대화되잖아요. 건설사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건설사들의 PF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분양가에 관련된 모든 규제를 다 완화해주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근데 아직 멀었죠. 어디죠? 아파트 뭐 7,700일에 뭐 그러고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던데 자유화되면 건설사랑 거기가 정하면 되지. 분담금 4억 확정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 경제에 대해서 제일 모르시는 분들이 분양가를 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뭘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분양가가 좌우돼야지. 정부의 규제, 원가가 뭐 철근이 얼마 이렇게 해서 좌지우지 하잖아요. 주변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 이런 식으로 분양가가 좌지우지된다는 자체는 정부가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 분양가가 올라가서 집값이 오른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아직도 안 풀리는 걸 보면 아직 바닥 아니다고 보는 거 아니겠나. 강남 상구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매매가 전세가는? 급락했는데 회복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죠. 더 빠지지 않겠는가. 더 빠지. 예, 아직 정신 못 차린 가격들이 많다. 그러니까 제 말은 게이트웨이 단지들은 폭락했잖아요.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들. 어느 동네 진입 그럴 때 제일 먼저 보는 단지를 게이트웨이 단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몇 개 이야기해 줄까요? 마레프, 반포자이, 게레블, 게포레미안 블레스티지. 뭐 이런 단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단지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단지들은 몇천 세대가 되기 때문에 급매가 나와서 담합을 못해요. 담합이 불가능한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몇천 세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면서 그게 실거래가를 찍는 단지가 되면 그 단지가 근데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들이잖아요. 근데 그 단지가 빠졌는데 그러면 이 단지도 빠져야 되잖아요. 빠지죠. 근데 안 빠진 아파트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죠. 왜? 이게 정신 못 차린 거죠. 파시는 분이 옛날의 가격에 아직도 앵커링 돼 계시는 거예요. 강남 집값도 더 빠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미 그 관문 단지가 다 빠졌는데 무슨 과천이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관문이잖아요. 양대 관문이잖아요. 이 강남 진입의 양대 관문이잖아요. 북쪽에서는 마레프가 딱 쥐고 있고 남쪽에서는 과천이 딱 쥐고 있는데 그 두 단지, 그 큰 단지들이 요새 얼마인지 한번 가보세요. 근데 강남은 괜찮다? 아유, 환상이고 미신이지. 아니, 종교 논쟁은 거부합니다. 근데 한창 옛날에 집값이 이제 좀 떨어지려고 할 때도 많은 분들이 강남 상구는 15억 이상의 아파트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버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환타지를 믿는 분이 많죠. 뭐 그런 분들하고는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걸 하나도 생각 안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금리가 한때 특판 예금금리 6%면 10억짜리 아파트 깔고 있으면 1년에 6천만 원의 이자 소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특판금리 6%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아직도 찾으면 있습니다만 은행에서 특판예금금리 6%이던 시절에 10억짜리 아파트는 연간 6천만 원의 이자 비용을 포기한 거고 20억짜리 아파트는 1억 2천의 이자 비용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 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지는데 왜 자꾸 그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대출 없이 샀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그런 이상한 말에 현혹되세요. 보유한 사람들이 팔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건 왜 생각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리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럼 무주택자, 유주택자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라니까요. 지금 사라고요? 능력 되면 좀 사라고요. 아직 정부가 바닥 아닌데? 바닥 아니지만 언제가 바닥인지를 누가 아냐고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버블이고 이거는 큰일 났다라는 건 거의 잡아내잖아요. 제가 2021년에 부동산 와서 기억 안 나세요? 박사님 요새 뷰가 바뀌셨다면서 했잖아요. 우리 부동산 시장 이제 안 좋게 보세요. 팔아야 됩니까? 했을 때 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닥은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악재가 또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품이던 시절에 별의별 게 다 돈이 들어갔어요. 말도 안 되는 사업장에 돈이 들어갔고 그거 부실화돼서 많은 건설사들이 속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빠질 수 있죠. 그럴 때 부동산 시장에 참가하신 분들한테 제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2019년 가격, 버블이 없었던 가격으로 돌아갔고 당신 소득이 지난 2년간, 3년간 한 20% 늘어났던 사람이라면 미래 소득 전망이 이 불황에서도 소득이 늘어나면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 입장에서 뭐하러 바닥을 꼭 잡아야 돼요? 바이 더 딥 하면 되지. 바이 더 바텀은 아니라니까. 많이 빠졌을 때 딥 할 때 사는 거지. 적정 페어 밸류가 있잖아요,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인생은 2018년, 2019년 가격이면 페어 밸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기준으로 역사적 평균이었어요. 그 정도 가격이 됐는데 집값은 그때 절대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나의 소득은 20% 늘었다. 그러면 시장 금리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엄청 저평가 영역으로 가서 여기서 만약 정말 거짓말 좀 못해서 한 10%만 더 빠지면 2013, 14년 하우스 푸어 레벨인데 거기서도 못 살 거면 집을 왜 사요? 평생 집 안 사고 살면 되잖아요. 제가 대안을 드렸잖아요. 미국 리츠 사라고. 한국 집값이랑 미국 집값은 같이 움직이니까 한국 주택이 만에 하나 오르면 어떡해요? 라며 벌벌 떨며 사는 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게 사지 마세요. 미국 리츠 사세요. 한국 부동산 뭐하러 삽니까? 재테크 측면에서 한국 부동산은 메리트 없어요. 황금성이 있습니까? 글로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와서 사요? 런던처럼 전 세계 부자들이 와서 전부 다 집을 올려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로컬 시장이고 한국 사람들 인구도 준다는데 물론 인구 줄어도 수도권이랑 충청권 인구는 2040년까지 계속 늘어난다는 통계청의 전망을 생각해보면 이런 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저는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그렇게 걱정 안 하지만 그렇게 걱정되면 미국 사세 인구 늘어나는 미국 리츠 사면 되잖아요. 잘 분산된 리츠들이 많은 나라를 사면 되지. 꼭 바닥을 잡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투자를 꼭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집을 사셔야 돼요? 우리나라 집을 왜 사야 됩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럼
할 거면 사지 마세요. 박사님 말씀은 2018년, 19년 가격이면 그냥 사라. 바닥을 너무 잡지 말고. 아니, 소득 증가가 나타나는 증가가 사람이라고. 나타나고. 예외가 있잖아요.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한 20% 늘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시면 사면 안 되죠. 근데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리고 그게 다 마음에 안 들면 미국 미국 리츠를 사라. VNQ나 SCHH 같은 거 사세요. 네. 배당 수익률 4%, 3% 나오고 끝내줘요. 특히 달러로 사기 때문에 경제 위기와도 오히려 평가이익 발생합니다. 뭐하러 한국 부동산이 연연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시장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랑 마지막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 있다면. 네, 이렇게 투자가 어려워요, 한국은. 네. 그냥 태웅 이야기하고 OCI 이야기했는데 그 두 주식을 보유한 주주분들은 정말 트라우마를 겪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식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김작가 TV 그리고 제 홍춘욱의 경제강의 노트를 보면서 네. 경제적 지식을 쌓아서 잘 투자하는 거. 두 번째가 그게 힘들다면 아까 제가 리츠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간접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굳이 개별 종목, 개별 주식을 사야 되냐. 네.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 프리즘 투자자문 차려서 2년 만에 드디어 앱이 나왔다. 좀 한번 관심 가져달라. 네. 부탁한다. 제가 2021년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좀 조심해라 그랬던 거예요. 네. 도움 받으셨던 분들은 보답한다 라는 측면에 또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자식 고생했다 그러고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의 관련 이야기는 제가 댓글 달아놓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클릭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본 손님은 홍춘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